2024년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를 기점으로 또 대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레이어 원들이 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다들 이제 시기를 앞당겨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1 이야기 조금 이어서 가볼 텐데요. 2024년에는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이렇게 장이 좋아지면 또 이 프로젝트들끼리의 어떤 경합들도 더 많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지금 레이어 1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내년에, 올해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이어 1을 크게 모놀리틱과 모듈러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셀레스티아라고 하는 메인넷에서 본인들을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모놀리틱이고요. 네. 근데 이 정의가 좀 애매해서 이더리움을 모듈러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을 이제 모듈러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레이어 2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모듈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셀레스티아의 정의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모놀리틱이에요. 셀레스티아 같은 체인은 컨센서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이스큐션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이어를 다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분리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노드를 컨센서스 레이어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얘는 그냥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 하는 개념이 결국에 하는 일은 우리가 모든 노드들이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게 만들고 갖고 있게 만듦으로써 데이터의 조작을 막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조작을 막고 이 거래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방법은 누군가가 블록을 만드는 거죠. 이 중에서 그게 합의 알고리즘이고, 누군가가 블록을 만들고 트랜잭션들을 처리해가지고 다음 상태를 만들어내서 이 블록을 전파하는 거죠. 그럼 다들 이 블록을 검증해보고 맞네 하면은 이제 이 블록은 맞는 블록이 된 거고, 그 다음 블록을 누군가 또 만들겠죠. 그냥 블록 단위로 결국에 모두가 이제 합의를 이뤄나가는 구조인데, 딱 블록 헤더만 줘요. 이 블록에 어떤 트랜잭션이 담겼는지 알 수 없고 그냥 내가 해봤는데 맞아, 그리고 헤더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헤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디가 맞다고 하니까 그 가정 하에서는 헤더가 맞겠지. 근데 다른 거 검증 못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의 복제를 막아요. 데이터 조작을 막아요. 그래서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고, 이게 동작하려면 이 모든 레이어가 다 한 대에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하다 보면은 어떤 유지 케이스가 나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랬을 경우는 데이터를 좀 떼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 이제 건 가능하겠지만, 일반 유저가 사용하게 되는 이제 메인넷 같은 경우는 모듈러나 모놀리틱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고,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도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인데, 어떤 쪽이 유망한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가 밸리데이터도 그렇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도 별로 그렇게 그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이.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모듈러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운 내러티브가 돼요. 유즈 케이스를 찾고 뭔가 이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이제 와닿는 어떤 개념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듈러 블록체인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럼 모듈러로 이제 만약에 아까 셀레스티아에서 정의하는 걸로 해서 모듈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솔라나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모듈러라고 봐야 되나요? 솔라나도 모놀리틱이에요. 모놀리틱이고. 네. 그럼 모듈러로 들어갈 만한 프로젝트는 어떤 게, 구체적인 종목을 좀 그렇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셀레스티아밖에 모르겠고, 솔라나도 그건 있어요. 솔라나가 있고 알비브가 있잖아요. 네, 솔라나가 알비브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모듈러로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들을수록 더 뭔가 복잡하다. 약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코인에서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희미한 애매한 것들이 가격이 잘 올라요. 네.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럴싸한 내러티브들을 만들 수. 네, 맞아요. 내가 이해 못하니까 뭔가 있겠지.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에 이제 레이어 경쟁 구도, 지금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할 텐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분위기는 지금 상승장이 좀 찾아온 것 같고, 원래는 디파이에 투자를 많이 하다가
다시 이제 레이어 1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은 레이어 1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레이어 1들이 이제 우후죽순도 생겨나고 있는데 2024년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를 기점으로 또 대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레이어 1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다들 이제 시기를 앞당겨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레이어 1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레이어 1이 경쟁을 하지만 모두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어떤 똑같은 그런 경쟁 구도로는 이제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걸 추구하는 것도 이제 식상해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인지를 하게 되신 것 같고 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대표님이랑 촬영 전에 얘기 나누면서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개발자이시고 또 동시에 이제 코인 투자자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발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개발 능력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어떤가요?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았어요. 기술 너무 많이 분석을 모르는 게 하니까. 훨씬 나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디사이퍼에서 솔라나의 백서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솔라나의 POH라고 불리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분석했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 POW가 특정한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브루트 포스라고 하는 그냥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 걔가 이거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라나에서는 그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가장 먼저 이 여러 번 돌리고 끝낸 사람이 이 블록을 채굴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컴퓨팅 파워가 좋은 애가 계속 채굴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채굴하고 보내고 또 채굴하고 보내고 그러면은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이 이제 그 돌아가면서 생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건. 네. 뭔가 컴퓨팅 파워가 다들 좀 이제 균일하게 분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욕심상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미 일찍 발견을 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허점이나 어떤 리스크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갑자기 상승을 한 거죠. 그럼 이건 어떤 기술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솔라나가 또 이렇게 FTX 사태로 많이 심각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펌핑이 되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아, 네. 그게 솔라나가 그 당시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 세월을 거쳐오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솔라나가 원래는 되게 이제 구현체도 좀 잘 못 만들었고 맨날 멈추고 문제가 많았는데 많았는데 그 솔라나의 구현체를 되게 잘하는 개발자 집단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 그건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좀. 미국의 이제 금융권에 있는 월가에 있는 그 개발자들이 다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솔라나 클라이언트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FTX의 여파로 사실 좀 언더밸류 돼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워낙에 많이 또 떨어졌었고 뭐 거의 90% 이상 그렇게 됐었죠. 비슷한 내러티브를 가진 메인넷들에 비해서 이제 더 언더밸류였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얘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게 선입견이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안 봤던 거죠, 이 프로젝트를. 얘는 안 될 프로젝트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발란체도 요즘에 펌핑이 솔라나랑 동반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디사이퍼에서 항상 이제 징크스가 있는데 이거 스캠이야라고 하면 몰랐어요, 걔가.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기술적으로 이런 허점들이 있는 메인넷 혹은 프로젝트가 잘 될까 이해를 못했던 거죠. 네. 그때는 그냥 공대생이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결국 기술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솔라나는 블록체인계의 나스닥이 되겠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증권 거래를 빠르게 하기 위한 피처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솔라나의 내러티브를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굉장히 들으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좀 약간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발란체 역시 경영진을 다 이제 월가 출신을 바꾸면서 금융에 포커스를 맞춘 체인으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좀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결국은 그러면 어쨌든 솔라나도 그렇고 아발란체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바뀐 거네요. 프로젝트 자체가 이미. 그러면 이제 두 코인들이 이제 봤을 때 둘 다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뭔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로드맵들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외에도 이 두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전히 남은 어떤 리스크들, 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스크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러티브를 잘못 잡으면은 그게 리스크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메인넷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냐면 잘 하다가 뭔가 대세를 많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뭐 이더리움 킬러야 라고 했다가 갑자기 우리 금융권을 할 거야, 금융을 타겟할 거야 라고 했다가 갑자기 우리 게임을 타겟할 거야 라고 했다가 갑자기 우리 레이어 2 할 거야. 그 말은 즉 이 체인에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내러티브가 되게 약화되는 거고, 그럼 얘는 그냥 대세 따라서 가는 2등 체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도를 잡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마도 잡고 1등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못 찾고 계속 이왕좌왕 하는 애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 향후 미래는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어떤 흐름들이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이 레이어 1들도 어떤 유의미한 본인들만의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더라도 그걸 더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네, 맞아요. 기술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와, 근데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셨는데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 주시니까 너무 좋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과거에 개발자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코인을 투자할 때 중요하게 봤던 부분과 지금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 하나씩 정도만 혹시 말씀드릴 수 있으신가요? 네,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거 스캠이야라고 하면 올랐던 시절,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저를 블록체인 원리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이슬람 이제 원리주의자들처럼 이게 탈중앙성이 약해. 근본을 정확하게. 근본주의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탈중앙성이 좀 낮거나 기술적인 결함이 있거나 혹은 뭐 이제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되게 싫어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였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내부 어떻게 구현하든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레이어 1이 어떤 섹터를 타겟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이들의 약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극복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들을 더 좀 거시적으로 좀 보시는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뭔가 여기서 더 디테일을 보시다가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갖다가 오히려 보시는 방향성으로. 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탈중앙성이 판단 기준이었어요. 이게 식물이 탈중앙화가 돼 있는가. 근데 지금은 탈중앙성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탈중앙성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탈중앙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건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이제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부터 좀 존재감을 발휘해 왔었는데, 이제 상승장이 좀 지난 이후에 이제 좀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좀 또 새로운 레이어 1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앱토스나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부각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 레이어 1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혹은 이제 어떤 뭐 대표님께서는 이런 프로젝트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앱토스나 수이는 되게 좋은 내러티브가 있는 게 페이스북에서 나온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그 D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기반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고, 이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뎁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 쪽에서는 나와렌 터스크라고 불리는 논문이 있거든요. 이 논문이 유로시스라고 하는 학회에 억셉이 됐었는데 제 논문은 거기 억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나와렌 터스크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 생성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되게 어려운 논문이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PBFT라고 하는 블록 프로포저가 블록을 이제 우리가 그 노드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전파를 하고 노드 밸리데이터들이 블록을 받아서 맞네 하면은 다시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블록이 맞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럼 모두가 이게 블록이 맞다
라고 해서 그 다음을 누군가가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를 두 번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와렌 터스크는 이걸 파이프라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블록을 제출하고 커밋을 받아야 되지만 커밋을 제출하면서 그 다음 블록을 만들 애가 그 커밋에다가 그 다음 블록을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원래는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은 갔다 왔다 갔다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좀 겹쳐가지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빠른 할부를 좀 만들 수 있어요. 네. 좀 겹쳐서 한다. 네. 확인 메시지에다가 블록을 같이 붙여서 보낸다는 건데 어차피 전파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바꿨죠. 그래서 언어를 무브란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의 실행을 패러렐하게 병렬 실행을 가능하게 해줘서 트랜잭션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이제 처리 속도를 높인 체인이고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에서도 그렇고 컨센서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속도를 되게 빠르게 만든 체인이에요. 속도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들의 차이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그게 단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내러티브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 네. 뭔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의 수준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금융권을 타겟할 건지 게임 쪽을 타겟할 건지 아직까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이제 게임이다 아니면은 기존 웹2 서비스를 타겟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느낌은 아니고 이거 찔러봤다가 안 되네 저거 찔러봤다가 안 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건 제 관점이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메인넷들을 좀 까는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솔라나 아발란체에 대해서는 좋게 말씀 주셨잖아요. 또 의외로 또 더 좋게 말씀 주셨고 네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면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솔라나 아발란체는 시간이 좀 더 지난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성숙한 단계로 약간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디파이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은 디파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왜 디파이에 투자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디파이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 2, 3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예전 관점인 거네요.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좀 관점이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때는 되게 신기했던 건 해야 되는 이유는 순전히 이제 금전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말도 안 되는 이절이 나오니까 안 하면 바보다 이건 라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는 이해 못했던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맞고 게 맞죠. 이거를 이렇게 이자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자율이 막 10만 %가 나오는데 10만 % 이자율 말이 안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절대 없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돈이 벌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디파이가 한번 그렇게 이제 큰 하이프를 만들어낸 다음에 하이프가 꺼지고 나서 돌아봤을 때 디파이가 어떤 가치를 지니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제3세계의 금융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금융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디파이의 효용성을 사실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은행이 없거나 이제 금융기관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절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도 디지털 화폐를 갖고 싶어 하고 디지털 지급서를 갖고 싶어 하고 디지털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투자할 방법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디파이 혹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새로운 마켓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마켓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거래가 이제 발전해오는 과정을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이 처음에 발행됐을 때는 주권의 형태로 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식을 거래하다가 중간에 브로커가 생겼고 브로커가 이제 이걸 본인이 사고 본인이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줬었고 그러다가 나스닥에 등장을 했고 나스닥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브로커가 없는 개인 간 거래시장이 만들어졌고 마켓메이커까지 등장하면서 높은 유동성으로 이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산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아직까지도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래량도 적고 유동성 제공자도 없어요. 없어요.
뭐 특성상 그또 그쵸. 있다고 한다면 레버리지 크게 일으키는 이제 빌라 여러 대 하는 이제 빌라왕들. 빌라왕들. 네, 뭐 그렇다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좀 정상적인 형태로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브로커 형태로 거래가 되는 자산들이 채권도 이제 그랬었고 지금 바뀌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사모펀드 쪽도 그렇고 사실상 이걸 사고 팔 사람이 좀 적은 시장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중고 시장에서 보면 이제 중고 물성이 있는 중고 물품도 판매를 하지만 물성이 없는 것들도 팔려요. 뭐 콘서트 티켓이나 숙박권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거래는 이루어지는데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네, 제대로 그냥 개인 간 매도자 매수자가 매칭이 되면은 거래가 일어나지만 잘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마켓들을 조성할 수 있고 그 마켓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좀 성숙한 마켓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디파이라고 하는 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얘는 토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고 토큰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고 가격을 따라다니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켓을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디파이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과거처럼 그렇게 막 레버리지 써서 막 심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어떤 파이만의 어떤 유용한 또 어떤 효용성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게 새로운 어떤 시장들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에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대표님 어떤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이 VC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큰 고민 없이 막 담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데, 그래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런 투자 방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VC가 투자한 종목들을 만약에 선택할 때는 추가적으로는 또 어떤 걸 확인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때문이거든요. 페이가 페이의 투자사가 안데르센 호로비츠와 코인베이스였어요. 되게 굴지에 또 투자하시겠어요? 또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관심 갈 것 같아요. 안데르센 호로비츠는 미국의 탑티어 투자사고 코인베이스 역시 미국의 이제 1위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이걸 보고 2021년도에 저랑 제 친구들이 이건 된다. 이거는 HCTNG가 들어왔다. 해서 가자 하고 이제 투자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 방식이. 얘네가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었는데 테라 루나랑 좀 비슷해요. 방식이 조금 특이했는데 얘네가 거래소에다가 거래상을 공급합니다. 유동성을. 그래서 페이의 스테이블 코인과 변동성 있는 코인을 이렇게 공급을 해서 있다가 가격이 이제 스테이블함이 깨졌을 때 유동성을 제거해요. 그리고 가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요. 특이하네요. 네. 뭔가 좀 기발한 것 같기도 하고. 기발한데 이게 되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을 제거를 했으니까 일단은 인위적으로라도 가격 변화가 쉬워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자금을 모았거든요. 거기 투자를 했던 거고. 근데 이해가 사실 안 됐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방식은. 근데 내가 멍청한 거겠지. 또 이렇게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뭔가 있겠지. HCCNG 형님들이 바보가 아닌데 잘 했겠지. 생각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망하고 소송 당하고 투자금 돌려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느낀 게 VC도 우리랑 똑같다. 얘네라고 딱히 뭘 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뭔가 친분 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오히려 창업자의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거 더 많이 봤을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변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목적만 명확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지만 망했고, 느낀 게 그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프로젝트냐?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VC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게 나쁜 투자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달라요. 이거 역시 투자의 한 방식이고, 사실상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할지, 어떤 걸 할지, 뭐 나중에 뭐 기술이 좀 이상하지만 바꿔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잖아요. 사실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네. 그래서 이 역시 투자를 하는 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네, 생각하고 다른 전략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